맨시티가 드디어 토트넘의 홈구장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얼마 만의 기록이냐면 7경기 연속 토트넘이 홈에서 맨시티를 만날 때 이겼어요.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새로운 구장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5경기 연속 승리였습니다. 심지어 무실점이었죠. 맨시티가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한 번도 이 구장에서 득점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맨시티가 득점을 하는데 성공했고 8경기 만에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기록을 보면요, 사실은 맨시티가 많이 압도하는 경기였어요. 볼 점유율도 높았고 이거는 늘상 그랬으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 기록이 좀 많이 충격적이죠. 슈팅 횟수 맨시티가 18번, 유효 슈팅은 5번이고요. 그런데 토트넘은 딱 한 번 슈팅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손흥민의 유무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늘 맨시티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왔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많이 돌리잖아요. 특히나 중원 라인의 선수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클린스만 감독의 4-4-2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4-4-2는 확연하게 다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늘 쿨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이 최전방에 있는 4-4-2거든요. 하지만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우도기와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좀 강화를 하죠. 쿨루셉스키가 약간 내려와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중원을 거쳐서 볼을 잘 전개를 하는 팀인데 오늘 이 부분에서 맨시티가 밀리지 않으려고 좌우에 포든과 밥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미드필더를 베실바, 코바치치, 로드리 3명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 미드필더 3명에다가 오스카밥과 포든도 사실은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오기가 편해요. 그래서 오늘 이 토트넘이 중원의 선수를 밀집시킬 때 맨시티가 이 안쪽에서 확실하게 선수들을 잡아놓는 플레이를 했죠. 그래서 오늘 토트넘이 볼을 전개하다가 뺏기고 중원 지역에서 더군다나 메디슨이 없다 보니까 중원을 거쳐서 나가는 플레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탈압박을 할 때 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좌우 측면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지역으로 우도기와 포로가 의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면 수비수들을 중앙 지역에 모이게 만들고 이때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탈압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탈압박을 가장 잘하는 선수가 그동안 손흥민이었죠. 그러니까 메디슨이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배치시키면서 손흥민을 중심으로 탈압박을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앙의 선수를 밀집시켜 놓고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 여기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볼을 받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오면 원터치로 돌려놓는다. 여기서 탈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공간에 베르너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브레넌 존슨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측면 지역도 아예 활용을 못합니다. 이게 오늘 경기에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첫 번째 차이였어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맨시티가 확실하게 가운데의 선수를 엄청 밀집시켜 놨죠. 포든, 알바레스, 코바치치, 오스카밥, 로드리, 베르나르도 실바.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의 미드필더의 플러스 앞쪽에 있는 3톱 6명의 선수가 가운데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 공간을 써서 올라가는 플레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토트넘은 우도기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포로도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풀백들이 측면을 넓게 쓰지 않는단 말이죠. 중앙 지역에서 우위를 가져가려는 포메이션을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지역을 거쳐가다가 압박에 막혀서 맨시티에게 이 중앙 지역에서 다시 볼을 뺏기는 이런 장면이 반복이에요. 그리고 맨시티가 워낙에 압박을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요 6명의 이 블럭이 촘촘하게 유지되면서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 무조건 압박을 요 공간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맨시티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6명, 미드필더 3명과 공격수 3명, 요 6명이 좁게 위치하면서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확실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도기도 볼을 잡았을 때 더 이상 줄 곳이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뻥 찰 수밖에 없고, 뻥 차는 순간 여기서 볼을 끊어내는 게 이제 맨시티의 계속 이제 반복됐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플레이가 되니까 요 장면에서 보시면요, 토트넘이 중앙 지역에 선수가 엄청 많아요. 특히나 포로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우도기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히 밀집한 구역이죠. 맨시티도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은 요 측면 지역을 활용을 해서 풀어나가는 플레이가 나와야죠. 그래서 지금은 요 앞쪽에 있었던 브레넌 존슨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을 때 같이 따라 올라오는 선수가 오늘 그바르디올이었어요. 그리고 토트넘이 요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탈압박이 안 됩니다. 탈압박만 되면 이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건데 탈압박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대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손흥민 선수가 있었을 때는 이런 플레이가 잘 안 나오죠. 이 장면도 보시면 상대가 당연히 토트넘이 중앙 지역에서 볼을 배급하는 걸 아니까 안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의 수비수가 중앙으로 패스를 줄 수가 없으니까 측면으로 뺍니다. 그리고 측면 지역에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특히나 본인에게 수비수가 끌려 나오니까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원터치 패스를 넣어주면서 여기서 탈압박이 돼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중앙 지역의 선수를 쏠리게 만들고 원터치를 통해서 플레이메이커 손흥민을 활용하는 이런 장면들이 특히나 메디슨이 부상당한 다음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오늘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메디슨도 없으니까 중원 지역에서 풀어주는 번뜩이는 플레이도 안 나오죠. 메디슨이 있을 때는,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탈압박이 될 때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이 아니라 원톱으로 나왔었죠. 근데 원톱으로 나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하는 역할이 또 있어요.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차이인 건데, 히샬리송은 앞쪽에 있을 때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지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오늘 답답했던 건 뭐냐면, 맨시티가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잖아요. 압박을 강하게 걸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볼을 받을 거면 디아스나 아케의 몸싸움을 버텨줬어야 되죠. 근데 올라오는 볼을 히샬리송이 몸싸움을 통해서 버틸 때 여기서 못 버티고 볼을 뺏겨요. 그리고 이게 버티는 플레이가 안 된다면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의 차이가 있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올 때는 압박을 어떻게 푸느냐,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계속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냐, 이 뒷공간에서 내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뒤로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물러나게끔 만드는 거죠. 물러나게끔 만들고 수비가 다시 오프사이드 트랩을 걸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수비가 뒤로 다시 빠지면 다시 이 공간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순간 다시 빠지고, 이 플레이를 하니까 손흥민의 움직임 때문에 수비가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 전체적인 간격이 멀어지죠. 수비, 미들, 공격의 간격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방 압박이 당연히 강도가 줄어들고, 그러면 토트넘이 손흥민이 앞에서 띄워주는 플레이 때문에 탈압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비 라인을 못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수비 라인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는 순간적으로 이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고, 거기서 이제 토트넘이 탈압박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히샬리송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공격수에게 볼이 갑니다. 근데 여기서 히샬리송의 위치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 히샬리송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뒤로 물러나야 되고, 그러면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졌을 거예요. 근데 히샬리송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히샬리송한테 볼이 갔을 때 상대 수비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 수비가 과감하게 이제 붙어서 요 앞쪽에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요 안쪽에 갇히게 돼요. 요게 이제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차이거든요. 만약에 손흥민이었다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그러면 요 안쪽에 토트넘이 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겠죠. 요런 차이가 이제 토트넘의 이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고, 그렇다고 하면 내려와서 볼을 받을 거면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다가 압박을 받아서 짧게 패스가 안 되니까 히샬리송한테 한 번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히샬리송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버텨줘야 되는데 오늘 디아스와의 몸싸움, 아케와의 몸싸움 한 번도 버텨주질 못해요. 히샬리송이 손흥민과 같은 오프 더블 플레이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앞쪽에서 케인 같은 버텨주는 포스트 플레이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좌우 측면에서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토트넘이 전방에서 맨시티의 압박을 받다가 실점 위기가 되게 많아요. 이상하리만큼 맨시티가
토트넘 상대로 토트넘 홈에서 득점을 잘 못합니다. 이게 뭐 징크스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리만큼 못해요. 그리고 오늘 반더벤이나 우도기 이런 선수들의 수비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이제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도 공격을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라인을 올려서 토트넘이 뭐 포스테콜로 감독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아주 라인을 높여서 경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열리고 완벽하게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반더벤이 빠르게 뛰어가서 이 뒷공간을 확실하게 커버를 해주면서 결정적인 수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처럼 반더벤과 우도기, 로메로 이런 선수들의 수비력도 매우 좋았고 이상하리만큼 맨시티가 득점을 못하기도 하고요. 뭐 데브라이너가 완전히 뭐 1대1 찬스에서 놓친다거나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다가 어쨌든 경기 중에 한 번쯤은 맨시티가 올라올 때 토트넘이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손흥민한테 기회가 가면 득점이 나오거나 어시스트가 나오거나 결정을 지어주니까 그러니까 토트넘이 경기는 맨시티가 주도하지만 경기 끝 손흥민 득점 토트넘 1대0 승리 이게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결정력도 안 되는 거죠. 맨시티가 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뛰어들어가는 게 손흥민이었다면 이 안쪽에서 뭔가 득점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물론 패스가 약간 길긴 했지만 브레넌 존슨이 약간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이 살짝 늦었어요. 그러니까 오르테가 골키퍼가 빨리 나오면서 오르테가 골키퍼가 먼저 볼을 터치하고 실점 위기를 벗어나는 이게 토트넘의 유일한 슈팅이었거든요. 브레넌 존슨이 여기서 마지막에 어설프게 슈팅을 했어요. 그래서 오르테가를 맞고 나오는 장면인데 만약에 여기서 손흥민이었으면 오르테가보다 먼저 볼을 터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손흥민이었으면 넘겨서 슈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이 계속 되는 거죠. 토트넘에게 공간이 아예 안 났던 것도 아니고 맨시티의 수비가 흔들리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공간이 나오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 맨시티를 상대할 때는 맨시티를 상대하는 전 세계의 모든 팀이 경기 중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끽해봐야 한 4번, 5번? 뭐 맨시티가 경기를 주도하니까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은 기회가 별로 없는데 몇 차례 안 되는 기회를 손흥민 선수가 득점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시티의 킬러는 손흥민이다. 이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건데 오늘은 손흥민이 없다는 거. 그 결정적으로 그 부분이 차이가 났었고 결국에는 이제 맨시티가 밀어붙이다가 득점이 나왔죠. 맨시티가 의도적으로 디아스를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붙여놓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경기 내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전술은 되게 흔하죠. 이렇게 골키퍼를 붙여놓고 골키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골키퍼 보호구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골키퍼 차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골키퍼 보호구역은 애초에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골키퍼랑 필드 플레이어랑 경합을 할 때 반칙이 많이 나오냐? 당연히 골키퍼는 손을 쓰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써야 되는 그 필드 플레이어보다 제공권에 압도적인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어가 제공권에 이기려면 골키퍼를 밀 때가 많아요. 반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골키퍼랑 필드 플레이어랑 싸우면 골키퍼한테 반칙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공간으로 데브라이너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단 한 번도 오늘 경기에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안 들어왔어요. 왜냐면 토트넘도 당연히 이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선수들이 많죠. 이 공간이 아주 좁아요. 아주 좁아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오늘 데브라이너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 공간으로 경합을 못 붙여줬거든요. 그런데 데브라이너가 들어오자마자 이 공간으로 경합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비카리오랑 디아스랑 경합을 하는데 비카리오가 손으로 쳐냈어요. 쳐냈는데 이 볼을 쳐낸 게 디아스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쳐냈죠. 이거는 뭐 디아스가 반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합 상황에서 비카리오가 방해를 받으니까 볼 처리를 못한 거죠. 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아케가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그 토트넘의 수비가 요 공간으로 오기 전에 요 앞쪽에 수비를 배치해서 요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야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여기서 비카리오가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토트넘이 세트피스 수비에 한번 실패를 했던 장면이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 확실히 손흥민이 있고 없고 그게 핵심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과르디올라가 드디어 8경기 만에 토트넘 홈에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딱 손흥민이 없을 때
빈집털이 손흥민이 없는 것을 노려서 이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트넘이 FA컵 32강전에 비교적 이른 그 타이밍에 떨어지고 말았고요. 이제 토트넘은 이번 시즌 리그컵 탈락, FA컵 탈락이기 때문에 리그만 남았습니다. 약간 이제 뭐 토트넘은 리그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트넘의 체급을 생각하면 남은 시즌이 꽤나 많기 때문에 리그 하나만 가기에는 아깝거든요. 어쨌든 FA컵에서도 탈락을 하면서 리그만 남게 됐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확실히 손흥민이 맨시티의 상성이라는 것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다시금 증명이 됐던 경기였다.